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주식시장은 왜 이리 요동치지? 계속 들고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금리가 내리면 집값은? 요즘 뉴스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데요. 지금 거품이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 때 과거의 사례에서 힌트를 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떠오르는 나라는 일본인데요. 앞으로 한국이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버블 경제가 왜 생겼고 붕괴된 원인은 무엇인지,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버블 경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막상 그게 정확히 뭐지? 하고 물어보면 말문이 막히기도 하실 텐데요. 이를 간단히 비유하자면 쉽게 말해서 풍선에 계속해서 바람을 넣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풍선은 일정 이상 부풀면 터지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나 주식 등 자산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빠르고 높게 올라가는 시기, 그게 바로 버블입니다. 처음에는 모두 신나고 돈이 쉽게 벌리는 듯 하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 터지고 마는 것인데요. 일본의 대버블 시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일본의 대버블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터졌고 그 부작용과 후폭풍은 어땠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패배를 당한 일본의 경제는 그야말로 박살났는데요. 게다가 설상가상 전쟁 후 일본을 통치하던 메가더의 미군정은 진주만과 태평양 전쟁에서 희생당한 수많은 미국 청년들의 죽음을 잊지 않았고 일본을 다시는 재개할 수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일제 군사력의 근간이었던 경제, 특히 전범기업과 그들이 보유했던 산업시설 및 제조업을 완전히 해체해버렸고 일본의 산업 구조를 강도 높게 재편했습니다. 미군정이 그린 일본의 미래는 앞으로 전쟁은 꿈도 꿀 수 없는 낙후된 농업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일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약 4년이 지났을 무렵 중국 대륙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거든요. 중국의 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자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고 이를 위한 전초기지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역사는 일본에게 한 차례 더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중국의 공산화에 따른 연쇄적인 공산주의 확산의 위협이 채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화되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한민족의 피국 6.25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이때 미국에게는 태평양이라는 지리적 문제를 해결해줄 병참 기지가 필요했고 그들은 일본을 낙점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상 해체당했던 전범 기업들은 다시 간판을 달아 공장을 열 수 있었고 전쟁 물자를 생산하며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당시 6.25 전쟁으로 기사회생한 수많은 전범 기업들은 이후 일본의 경제를 견인하는 1등 공신이 됩니다. 일본의 경제는 전쟁 특수로 눈부시게 발전했고 동시에 2번에 걸친 오일 쇼크의 영향으로 일본은 수출 강국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떠오른 일본의 기업들은 토요타부터 소니까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기업들이자 세계로 뻗어나간 기업들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미국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괜찮은 품질을 바탕으로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1964년 도쿄올림픽 개최와 OECD 가입, 1970년 오사카 엑스포 개최까지 일본은 순식간에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든 사건이 2번이나 발생했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오일 쇼크입니다. 우리 산업은 기름 없이 돌아가는 게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에 꼭 필요한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 산업 전반에 걸쳐서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건 아주 정상적이지만 경제 성장 없이 오일 쇼크로 인해 물가만 오르는 건 지극히 비정상이었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인데 이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은행들의 대출이자가 올라갑니다. 대출이자가 올라가면 기관과 개인들은 더 이상 대출을 받지 않거나 줄이게 되고요. 대출을 받아서 무언가 구매하거나 투자하지 않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높으니까 그냥 은행에 돈을 넣어두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중에 풀린 돈이 줄어들게 되고 시중에 돈이 줄어드니 돈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상대적으로 물가는 떨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미국은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는 잡았지만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바로 달러 가치 상승인데요. 미국 돈인 달러의 가치가 오르다 보니 미국산 제품들의 수출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니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1달러짜리 사탕 한 봉지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1달러는 원화로 1,000원이고요. 근데 환율이 갑자기 올라서 1달러가 2,000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1,000원에 사던 미국 사탕을 2,000원에 주고 사게 된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달러가 비싸다는 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통화가 싸다는 얘긴데요. 일본이 그 최대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값싸고 연비 좋은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장악했고요. 값싸고 좋은 일본 가전제품들이 미국의 모든 마트를 채웠습니다. 장인정신으로 똘똘 뭉친 일본은 품질에선 의심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미국 소비자는 굳이 비싼 미국 제품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마트에 줄을 서서 일본 가전제품들을 쓸어 담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1980년대는 그야말로 황금기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던 시절이죠. 잠깐이었지만 1인당 GDP가 미국을 넘을 정도였으니까요. 일본 중산층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 뉴욕에서 헬기를 타고 놀았다고 합니다.
합니다. 떼거지로 관광을 다니면서 명품을 쓸어 담아 일본인 지나간 곳에 명품의 씨가 말랐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당시의 세계 50대 기업 순위를 보면 1등 일본 회사입니다. 미국은 2등이고요. 또한 그 당시 세계 50대 기업 중에서 무려 30대 기업이 일본 기업이었으니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감이 오실까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미국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속이 너무 쓰리고 괘씸했을 겁니다. 불과 30년 전 세계 2차 대전 당시 일본을 초토화시켜 놓았는데 이젠 미국 경제를 넘어서서 미국의 내수시장까지 장악했으니까요. 미국이 배가 아파도 보통 아픈 게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은 이를 지켜볼 수만은 없었는데요. 세계 절대 권력이었던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4개국 중앙은행 총재를 미국으로 부릅니다. 바로 미국 뉴욕의 플라자 호텔로 말이죠. 여기에서 일본 경제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역사적 합의가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플라자 합의입니다.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했다고 해서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데요. 이 합의 내용이 엄청납니다. 미국의 달러 가치를 낮추고 일본의 엔화 가치를 높이는 합의를 한 건데요. 원래 환율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거래와 요소들로 변하는 것인데 이건 정부 간의 개입으로 환율을 조정해버린 것이었거든요. 그 당시 미국 달러 가치가 엔화에 비해 너무 높아서 미국의 피해가 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달러 가치를 낮춘 건데요. 일본 입장에선 거의 눈 뜨고 갈치를 당한 수준인 거죠. 대놓고 삥 뜯긴 상황인데 그래도 사진을 보면 웃으며 합의를 합니다. 미국이라는 엄청 무섭고 힘이 센 형님이 하자고 하셨으니까요. 국력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죠. 하지만 일본은 이 합의가 불러올 태재앙을 이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화의 가치가 오르는데요. 1985년 1달러당 240엔이었다면 플라자 합의 이후 1달러당 120엔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일본 과자 한 개가 한 달러에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었어요. 근데 플라자 합의 이후에 한 개 2달러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일본 물건들이 잘 안 팔리게 됩니다. 이젠 옛날만큼 싸지 않기 때문이죠. 이에 일본은 대미 무역에서 예전만큼 재미를 못 보게 됩니다. 당연히 수출로 수익을 만들던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졌겠죠. 수출로 먹고 살던 기업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업들은 가만히 있다가 당한 기분이겠죠. 상황이 이런 일본 정부는 방어책으로 새로운 카드를 꺼내게 되는데 바로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아까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풀려있는 자금을 은행에 묶어버리는 역할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본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는 그 반대 역할을 합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리가 싸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들은 돈을 은행에 두지 않습니다. 금리가 싼 대출을 받아서 기업에 대한 투자 채용 확장 연구에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투자로 회사가 커지고 수익이 창출되면 그 돈으로 다시 직원들을 더 뽑고 급여도 올려줄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새로 받은 급여와 올라간 월급으로 시장에서 왕성한 소비를 하고요. 그 소비는 또다시 기업의 수익으로 전환되고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시중에 풀린 돈이 많으니 엔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플라자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던 수출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일본이 예상했던 그림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모든 게 걱정할 게 없고 현재 일본은 최고 경제대국이 되었겠죠. 하지만 모든 게 그렇듯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금리를 내려서 시중에 풀리는 것까진 성공을 했는데 돈이 예상 밖으로 움직였습니다. 기업들이 대출을 받으면 설비에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더 왕성하게 생산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빚으로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려는 노력은 게을러지고 죄다 투기만 한다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다들 주식만 하고 어디를 가든 대화 주제가 주식인 거죠. 누가 어디에 넣었는데 얼마를 벌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리니까 배가 슬슬 아프죠. 타급한 나머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합니다. 기업의 물건을 팔아줘서 기업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주식만 사니까 기업들의 주가만 올랐습니다. 거품이 끼는 거죠. 부동산은 더 심각했습니다. 왜 부동산 거품이 심했냐면 기업이나 개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삽니다. 그리고 샀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또 다른 부동산을 샀거든요. 그렇게 빚을 내서 부동산을 계속 사버리니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은행들도 기업의 가치나 재무 상황을 보고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만 보고 대출을 해줬습니다. 은행들도 이런 부동산 대출을 등에 업고 성장을 하다 보니 세계 상위 10대 기업 중에 일본의 은행만 5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버블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은행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자금은 일본의 집값을 미친 듯이 올려놓습니다. 투기 세력의 자금이 계속 부동산 매수로 들어가니까요. 그럼 이런 거품 속에 생겨난 부작용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혼인율과 출산율의 급락입니다.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다 보니 젊은 층이나 서민들은 집을 살 생각조차 못합니다. 집을 못 사는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게 되고 자연스럽게 출산율 저하로 이어집니다. 둘째는 고령화입니다. 출산율이 급락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나라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가 적어지니 나라 입장에선 정말 큰일인 거죠. 셋째는 노동의욕 저하입니다. 일을 하면 뭐해요? 주식이 저렇게 오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주식으로 돈 벌고 있는데 자기만 일하고 싶을까요? 일하기 싫죠.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집 하나 살 수 없는데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돈을 못 벌고 집도 못 사고 결혼도 못하고 가정도 꾸릴 수 없는 거죠. 넷째는 주택의 초소형화입니다.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 보니 사람들은 아주 작고 저렴한 집들을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집들이 점점 작아지고 촘촘해졌죠. 일본에 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집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다섯 번째는 저축 없는 사치입니다. 집,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사람들은 돈을 사치와 자기 만족을 위해 쓰기 시작해요. 돈을 모아 여행을 가고요.
모은 돈을 명품을 사는데 쓰기 시작합니다. 돈을 모으는 일보다 지금 행복하게 살자는 거죠. 이렇듯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성장 없는 거품만 엄청 커졌고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죠. 개인 기업할 것 없이 모두 돈놀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제서야 일본 정부가 뒤늦은 깨달음을 얻고 행동에 나섭니다. 큰일 났다, 이러다 망하겠다 싶은 거죠. 이미 나라 경제는 거품이 잔뜩 껴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긴급 조치를 취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단 금리를 올리고요. 대출 총량제를 도입해서 부동산 대출을 규제합니다. 대출을 틀어막아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계획이었죠. 그래서 개인과 기업들은 이제 대출을 못 받으니까 더 이상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투기 자금이 사라지니까 이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죠.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건 집을 전부 대출받아서 샀다는 거죠. 집을 팔아도 은행 대출을 못 갚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거품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부동산으로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은 빚만 잔뜩 떠안은 빚부자가 되었고요. 무리해서 내 집 마련을 했던 서민들은 평생 팔리지도 않는 집을 떠안고 대출만 갚으며 살아가게 됐죠. 내실을 다지지 않고 부동산과 주식 투자만 했던 기업들도 연달아 도산했고요. 이러한 기업들과 개인들에게 대출을 해줬던 은행들도 줄줄이 파산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예전만큼 돈을 펑펑 쓸 수가 없겠죠. 소비 패턴에 확실한 변화가 오게 됩니다. 명품, 여행, 사치 위주의 소비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싸고 경제적인 것들을 더 소비하기 시작했죠. 이때 급부상한 것이 다이소, 아울렛 같은 것들입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20년 이젠 30년이 되었죠. 지금까지 회복하고자 아무리 발버둥쳐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아베 총리가 시중에 돈을 풀어서 경제를 부양하고자 했습니다. 잠깐 반짝 오른 것 같더니 국가빚만 잔뜩 지고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경기를 살려보려고 금리를 0%로 만들어도 좀처럼 회복이 안 됩니다. 무이자로 대출해줄 테니 제발 대출받아서 쓰라고 해도 안 받고요. 경제버블을 겪었던 사람들은 이제 대출의 무서움을 알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요. 경제버블로 크게 데인 일본 기업들과 개인들은 몸을 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경제버블의 후유증이 정말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는데 이 상황에도 고령화는 지속되고 있고요. 일을 해야 하는 젊은 층들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르바이트로 혼자만 간신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버블 이후의 경기 침체는 좀처럼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경제 버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